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아, 플랫폼이요? 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매일같이 쓰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좀 애매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열광하는 로블록스부터 시작해서요. 네, 로블록스. 네, 그리고 예전에 2000년대 한국 인터넷 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네이버 지식아인. 아, 지식아인 추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진짜 큰 기업들, 심지어는 좀 의외인데 비디오 게임기 시장이랑 전기차 시장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게임기, 전기차까지.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이 플랫폼이란 게 대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기차역 승강장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고요. 자료에서도 보면 자동차 차대 같은 제품 플랫폼이랑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중개자 플랫폼 이걸 구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주로 이 후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을 이어주는 중개자 플랫폼,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이 플랫폼이 뭔지 정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자료에서 로블록스를 예로 들고 있어요. 네, 로블록스.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 모아놓은 사이트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 그룹하고 개발자. 네,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딱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연결 기능이 핵심이죠.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들이 로블록스 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 지식아인 역시 똑같았죠.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 이 두 그룹을 아주 효과적으로 연결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2000년대 초반에는 한글 웹 정보가 지금처럼 막 넘쳐나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정보가 귀했죠. 네.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을 활용한 지식아인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료에 그 2009년 가짜 경험담 광고 사건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 그 사건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악계 강습소 추천해달라고 질문 올렸는데 네네. 마치 자기가 직접 다녀본 것처럼 특정 학원 후기를 막 엄청 자세하게 썼다가 나중에 돈 받고 쓴 광고라는 게 딱 걸린 거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정 학원을 홍보해주고 무려 1억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건데. 와, 1억 4천. 네. 이게 당시 지식아인이 정보를 찾는 사람이랑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 뭐 때론 광고주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하는 공간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 연결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그 로블록스의 개발자와 이용자, 또 지식아인의 질문자와 답변자처럼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용자 그룹을 끌어들여서 연결하는 역할.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플랫폼을 막 성장시키는 핵심 엔진으로 자료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 네트워크 효과? 네,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침 자료에 페이스북 데이터가 있네요. 2023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약 30억 명. 여전히 전 세계 1위래요. 네, 30억 명. 인스타그램이 한 20억 명 정도라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네요. 뭐랄까, 한물 같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여전히 그냥 압도적이네요. 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 그중에서도 특히 그룹 내 네트워크 효과, 위딘 그룹 네트워크 에펙트 덕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룹 내요? 네,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쓸수록 나에게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올린 글을 더 많은 친구가 볼 수 있고 또 친구들 소식도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나만 빠지기는 좀 그렇잖아요. 일종의 뭐랄까, 쏠림 현상을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강력한 유인 효과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 크로스 그룹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뭔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단순히 사용자들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 생태계에는 앱 개발자라는 또 다른 중요한 그룹이 있죠. 아, 개발자 그룹. 네.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나면 앱 개발자들은 더 많은 잠재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플랫폼용 앱을 개발할 유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커지니까. 반대로 페이스북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하고 재밌는 앱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 그러니까 사용자 그룹이랑 개발자 그룹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구조를 양면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양면 시장. 사용자와 개발자, 양쪽 시장을 동시에 상대한다? 뭐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심지어 페이스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고주라는 세 번째 그룹까지 연결하는 다면 시장의 특징도 보여요. 광고주까지?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페이스북의 줄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혹시 앱 개발자들한테 맞는 수수료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광고일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 수익의 압도적인 부분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역시. 2018년 2분기 예를 보면요. 광고 수익이 약 132억 달러에 달했는데 반면에 앱 판매 같은 데서 얻는 수수료 수익은 1억 9,300만 달러. 광고 수익의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요. 와, 132억 달러 대 1억 9천만 달러.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네요. 광고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군요.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그냥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동력은 그 많은 사용자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데이터를 광고주한테 파는, 그러니까 강력한 광고 플랫폼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형적인 플랫폼 성장 전략이죠.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먼저 사용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자나 광고주 같은 다른 그룹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시장, 즉 사용자 시장을 먼저 키워서 네트워크 효과를 딱 확보한 다음에 다른 쪽 시장, 광고주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광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분야의 뭐랄까, 절대 강자, 구글을 빼놓을 수 없죠. 네, 구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구글의 광고 매출이 무려 2,370억 달러래요. 와, 2,37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구글의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글의 경쟁 환경이에요. 경쟁 환경이요? 네, 흔히 구글 경쟁자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다른 검색 엔진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검색 엔진끼리 경쟁하겠거니 하죠. 근데 자료에 나온 2023년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 예측치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구글 다음 순위로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아마존, 심지어 틱톡 같은 기업들이 주요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검색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소셜미디어든 전자상거래든 뭐 숏폼 비디오든 어떤 방식이든 사용자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딱 붙잡아두는데 성공한 플랫폼이라면 전부 다 구글의 광고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용자의 관심과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군요. 맞아요. 사용자가 모이는 곳에 광고주도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이 광고가 사용자한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딱 광고가 딱 튼다거나 하면 오, 그건 유용하죠. 네, 사용자의 검색 의도나 관심사랑 관련성이 높은 광고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뭐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균형 잡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돈을 벌어야 하는 광고주도 만족시키면서 핵심 기반인 사용자들이 광고 때문에 막 떠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 특히 광고주 그룹이 사용자 그룹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긍정적 효과, 예를 들면 정보 제공 같은 걸로 만들어내느냐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한테 맞춤형 광고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용자의 거부감은 줄이면서 광고 효과는 높이려는 시도인 거예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산업의 예시들도 좀 더 볼까요? 자료에서 비디오 게임 시장,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같은 콘솔 게임기 시장을 언급하는데요. 이건 어떤 면에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전형적인 중개자 플랫폼의 사례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즉 게이머 그룹하고 네, 게이머.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게임 개발사 그룹, 이 둘을 연결해 주죠. 여기서도 양쪽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 여기도 네트워크 효과가. 네,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쓰는 게이머가 많아지면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잠재 고객한테 게임을 팔 수 있으니까 플래시용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플래시에서만 할 수 있는 독전작이나 재밌는 게임 타이틀이 많아지면 게이머 입장에서는 플래시를 사고 싶어지고요. 네, 맞아요. 즉, 게이머 그룹이랑 개발사 그룹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양의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 이 세 회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꽤 오래됐죠. 보통 기술 시장 보면은 막 승다독식 현상이 강해서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게임기 시장은 좀 다를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언급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멀티호밍 현상이에요. 멀티호밍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게이머들이 단 하나의 게임기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게임기를 동시에 가지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고사양 그래픽에 막 A급 게임 하려고 플래시나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가볍게 즐기려고 닌텐도 스위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용도가 좀 다르니까 고사양 게임용이랑 캐주얼 게임용이랑. 그렇죠.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나 즐거움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니까 소비자들이 여러 개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특정 플랫폼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기 어려워지고요. 여러 플랫폼이 각자 자기 강점을 내세우면서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멀티호밍. 자, 다음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죠. 이것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자동차 제조사가 제품 만들어서 파는 되게 전통적인 산업 같은데요. 네, 전기차 시장은 앞에서 본 사례들보다는 플랫폼 성격이 조금 더 복잡하고 뭐랄까 덜 명확하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네트워크 효과는 존재해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충전소 같은 관련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길 유인이 생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배터리 회사는 부품 공급업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기차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면 이게 다시 잠재 구매자들한테 전기차를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거죠. 선순환이네요. 네, 즉 구매자 그룹이랑 생산자, 부품 공급자, 충전소 운영자 같은 다른 그룹들 사이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게임 콘솔처럼 시장 참여자들을 딱 연결하고 조율하는 명확한 중앙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특정 기업이 그런 중앙 플랫폼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사실상 플랫폼이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해요. 정부가요? 플랫폼 역할을요? 네,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전기차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깎아주거나 공공충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조율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보조금 정책 같은 거. 네, 노르웨이 같은 데는 아예 특정 연도 이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와,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한다니 진짜 신선한 관점이네요. 보조금이나 규제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구매자, 생산자, 인프라 구축 주체들을 연결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 촉진하는 일종의 시장 조성자 또는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참여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일까요? 근본적인 중개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가치를 만드는 중개자 역할은 인류 역사랑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물건 파는 상인이랑 사는 손님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시장. 네, 시장. 신문카 구독자랑 광고주를 연결하는 신문사. 심지어 더 넓게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 그룹이랑 배우는 학생 그룹을 연결하는 학교 같은 조직들도 오랜 기간 이런 중개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돈 맡기려는 사람이랑 빌리려는 사람 연결하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은행도 학교도 다 중개 역할이네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있었던 이 중개 기능이 왜 지금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한 기업들을 탄생시킨 걸까요? 과거의 시장이나 신문과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인터넷이랑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죠. 아, 인터넷. 네. 인터넷은 과거의 중개자들이 가졌던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거의 완벽하게 없애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상인 물건 사려면 직접 가거나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렇죠. 어려웠죠. 지금은 G마켓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클릭 몇 번이면 24시간 언제든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해졌죠. 시공간의 제약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약 없는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이 도달할 수 있는 규모랑 확장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수백만,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연결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러한 진짜 전례 없는 규모의 확장성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네트워크 효과랑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용자 그룹들, 예를 들면 개발자와 사용자, 질문자와 답변자, 구매자와 판매자, 또 광고주와 사용자 같은 그룹들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네, 중개자.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은 네트워크 효과, 즉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로블록스나 지식IN 같은 초기 모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대 광고 플랫폼, 또 독특한 경쟁 구도를 보이는 비디오 게임기 시장,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차 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랑 특징들을 살펴봤죠. 네. 단순히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이 연결과 네트워크 효과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지, 예를 들어 페이스북처럼 사용자 그룹은 일단 무료로 막 끌어모아서 규모를 키운 다음에 광고주 그룹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시장의 한쪽에는 보조금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요금을 받는 그런 복잡한 가격 측정 전략을 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 가격 전략도 중요하군요. 경쟁의 양상에 대한 이해도 좀 새로워졌습니다. 구글의 진짜 경쟁 상대가 단순히 다른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가진 페이스북, 아마존, 틱톡 같은 기업들이라는 점.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기 시장처럼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 행동 덕분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플랫폼이 오랫동안 공존하는 그런 흥미로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말 전례 없는 규모로 조직하고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양한 참여자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 규칙을 설계하며 또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플랫폼 이야기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들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쇼핑몰, 배달 앱 같은 것들. 네, 정말 많죠. 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구조에 그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좋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편리하게 쓰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역학관계나 비즈니스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나 인프라 지원,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사실상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시장 형성이랑 성장을 주도하는 흥미로운 사례를 봤잖아요. 네, 봤죠. 정부 플랫폼.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주체들,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라던가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계 컨소시엄,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같은 곳들이요. 이런 주체들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시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칙을 만들고 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또 없을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 네,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